예,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14일입니다. 예, 서정구 대표, 무스TV 서정구 대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상태표 부분의 부채 부분과 자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무료 방송의 타이틀을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부채는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하기 전에 오늘 코스피는 볼까요? 25.19포인트 0.94%가 지금 올랐습니다. 예, 이 박스권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이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그쵸? 완전 조정이 좀 와야 되는데 이 박스권을 약간 올해 2주 정도 끌다가 바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저항대가 조금 많거든요. 저항대가 조금 이렇게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힘을 잘 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죠? 예, 요 라인이 저항선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라인을 잘 돌파를 할지 28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뭐 대략 우리가 3000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추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까지 보고 또 설명을 좀 이어가 볼까요? 자, 코스닥은 오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내렸습니다. 2.41%포인트, 그러니까 2.41%포인트 내렸고요. 0.27%가 내렸어요. 자, 그 코스닥 시장은 앞에 이 저항선, 이 라인대의 저항선을 뭐 세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코스피 장세가 조금 상승하고 코스닥은 약보합, 그리고 코스피는 뭐 강보합, 이 정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은 많이 가고요, 어떤 종목은 많이 떨어지는 개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은요 주총회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3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 2023년 작년에 1년치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공시 마감이 3월 31일. 물론 말씀드렸지만 2주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자, 그러나 대부분이 3월 31일 이전에 이렇게 그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개별 장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실적 장세가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 분석을 할 때 말이죠. 가급적 올해의 매출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아졌을 거다. 조금 뭐 안 좋아졌을 것이다를 나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물론 기술적 분석도 하죠. 기술적 분석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은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별 장세, 그래서 가장 재무제표 분석, 기업가치 분석을 가장 많이 써먹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한 해의 실적이 보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어닝 쇼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많이 떨어지거나 예상치보다는 많이 뭐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예,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공시가 완전히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제 뭐 공시들이 막 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본인들이 보유한 종목의 예상 실적을 잘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또는 뭐 1년 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보유를 했던 그런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해서 이제 알맞은 테마로 옮겨 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올해는 더욱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더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정확한 디테일한 분석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지금의 시점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모양이 이제
골까지 왔어요. 이 저항선은 좀 중요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고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자, 그래서 뭐 지금 차트의 모양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예, 뭐 W 이런 뭐 그런 말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죠? 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한 번의 코스닥도 조정, 코스피도 조정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물론 쭉쭉쭉쭉 상승해가 우리 투자자님들이 계좌가 쭉쭉쭉쭉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바라겠습니다. 뭐 그러겠죠.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예,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는 만연한 상승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중요합니다. 왜 미국만 자꾸 신경 쓰느냐?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미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미국은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제1의 소비 지국입니다. 소비를 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런 나라의 경제가 완연하게 좋아져야 금리가 또 인하가 되고요. 또는 뭐 그 안정세를 갖춘다, 인플레이션의 안정세를 갖춘다. 자, 그랬을 때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또 금리가 인하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금리가 인하가 되면 더 푸시가 되겠죠. 미국의 금리 인하는요,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엔화 가치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금 상승, 이제는 더 이상 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은 좀 위험성의 부담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요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걸 거고요. 그렇다면 일본은 금리 상승을 통한 엔화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면 기업은 아무래도 이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틈새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요즘은 일본에 우리가 여행을 되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예, 굉장히 많이 갑니다. 뭐 작년 기준에 뭐 근 300만 명이 일본을 여행을 갔다고 하더군요. 뭐 길거리는 거진 다 뭐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갑니다. 자, 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런 개념은 필요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일본을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좋은 것은 배워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침략을 했던 그런 점은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이익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예전에 뭐 아주 오래전에 뭐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점은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반드시 이익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인상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렸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환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금리를 좀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또는 인상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나름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시간적으로 이렇게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일본은 주춤주춤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화폐 가치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일본이 1차적으로는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을 가졌고 한 2배 정도 저점 대비 2배 정도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나. 이제 한 번은 개입을 했고요. 또 계속 이게 이제 유지가 된다면 또 개입을 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당연히 뭐 가격 경쟁력에서 뭐 이익을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지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도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똑같이 환율 방어라든지 또는 각각의 어떤 외환 관리라든지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장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과한 금리 인하는 오면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또 오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상승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금리를 인상을 다 시켰습니다. 그죠? 그 나라의 화폐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환율 때문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걸 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이라든지 경제적인 지표에서 어떤 자료의 정보가 제공이 될 때는 말이죠. 제일 먼저 미국의 금리 인하냐 아니냐,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유 대표님 저는 복잡해서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분은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게 좋고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면 좋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래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정보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초를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투자자, 아무리 내가 잘 모르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요소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에서 재무제표 분석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했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분을 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제가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부채를 빼먹느냐, 대표님 부채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본은 두 가지가 나뉘는데 여기 있는 부채는 빚이니까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타인 자본, 나의 자본이 아니라 남한테 빌려온 자본. 왜? 돈을 빌려와도 그 빌려온 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자본은요, 순수 자본이라고 합니다. 순수 자본은 내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자산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위가 이게 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5,442억을 들고 있어요, 자산을. 자, 근데 이 중에서 1,766억은 남한테 빌려온 돈이고요. 순수한 내 돈은 3,676억인 거죠. 그러면 내가 5,442억으로 사업을 사업을 할 때는 5,442억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빌려온 돈이 1,766억. 요걸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요. 3,676억,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이 금액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을 우리는 순수 자본, 순수하게 내 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표시한 것은 여기 있는 부채인 타인 자본과 자본인 순수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나의 자본.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부채는 남의 자본, 타인 자본이죠. 내가 빌려온 요 자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듯이 부채도 똑같습니다. 유동부채와 요 밑에 있는 비유동부채, 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 우리가 부채는, 자, 우리가 지금 제목 타이틀이 뭐예요? 최소한 투자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잖아요. 자, 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뭐냐면, 유동부채는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돼요. 1년 안에 상환을 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남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바로 유동부채고요. 밑에 있는 비유동부채는 상환이 지금 물론 뭐 보고기간 말, 사업년도 뭐 종료일로부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됐고요. 어쨌든 기준에서 1년 이후에 갚겠다, 이건 비유동부채예요. 근데 1년 안에 갚겠다, 이것은 바로 유동부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동부채가 1,710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유동부채가 57억이에요. 천천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죠, 비유동부채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 기준에서는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가 기업의 안정성이 있다. 왜?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조건 유동부채라고 해서 좋고 무조건 비유동부채라고 해서 안 좋고, 이런 식의 우리는 정말 뭐 기본적인 발상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채의 해석을 좀 달리 할게요. 뭐냐면 빨리 갚아야 된다, 늦게 갚아야 된다, 이 개념을 떠나서 부채는요, 남에게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러면 이 빚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나중에 뭐 2달 후에 갚기로 했다? 그럼 2달 후에 갚으면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갖다가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은행에 대출. 그러면 역시 그것도 돈을 갚아야 되겠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 후에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채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만약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컴퓨터 부품을 갖다가 누군가한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외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 부품으로 컴퓨터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금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부품을 납품한 업체에게 일부를 떼어내서 대금 결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차입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기업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부품을 산 거예요. 부품을 사고 어떻게 되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면 또 은행에 대한 빚을 갚고 요런 차원이거든요. 자, 근데 전자와 후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그 외상으로 구입하고 제품을 팔고 돈을 벌면 그 외상값을 갚는 거고, 2번은 은행에서 융자를 한 거예요. 차입을 해서 어떻게 부품상에 어떻게 해요? 부품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고 다시 돈을 받아서 은행에 돈을 갚고, 요런 차원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전자의 경우에는 부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잖아요. 그죠? 후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품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자 발생입니다. 전자의 그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뭘 구입했다고 해서 이자 더 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간이 엄청 길면 대금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거래업체고 납품업체인데 자기가 감히 우리에게, 그죠? 이자를 더 주세요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부품업체를 바꾸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전자인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 은행에 대출을 해서 차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부품을 구입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갚는다. 그럼 이거는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기준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재무제표 분석, 기업의 이익에 이자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근데 전자에 말했던 부분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이자가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자를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신용도나 신뢰도가 당연히 좀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 기준을 그렇게 하자고요.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냐, 빚이냐, 아니면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부채냐, 요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는 화면같이 단기 차입금이 이 기준이 억으로 봤을 때 1억, 그리고 유동금융부채, 이 단기 차입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일단은 이자를 동반하겠죠. 물론 뭐 주주임은 종업원 단기 채권이라 해가지고요,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건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물론 뭐 법적으로는 또 이자를 계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프에 있는 세법이나 회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은행에서 빌렸다고 간주를 해보고요, 이자가 동반됩니다. 유동금융부채도 이자가 동반이 돼요. 자, 그런데요, 밑에 있는 매입채무는 어떻습니까? 이 매입채무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에 말씀드렸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73억은 이자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유동종업원 급여 충당부채, 이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의미를 하거든요. 퇴직금, 이것도 이자를 유발하지는 않죠. 충당부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장래에 발생 빚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부채로서 미리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조금 회계적으로는 좀 복잡하죠. 우리가 지금 회계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충당부채라고 적혀 있는 것도 당연히 이자를 동반하지 않고요, 단기 법인세 부채 역시 이자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업에서는 부채를 동반하는 것은 단기 차입금 1억과 유동금융부채 31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유동부채 얼마 중에서 1710억 중에서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는 대략 1억과 31억 합쳐서 32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작죠. 예,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채는 유동부채뿐만 아니라 비유동부채도 있으니까 비유동부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비유동부채는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비유동부채도 한번 타이틀을 보면 장기 차입금이 없어요. 이 장기 차입금은 은행에서 대출했다고 간주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자가 동반이 되죠. 근데 장기 차입금이 없고요, 비유동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 금융부채라고 하는 요거는 이자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유발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유동종업원 급여 충당부채와 여기 비유동종업원 급여 둘 다 그런 개념인데요, 충당부채는 뭐가 된다고? 이자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이자를 동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부채는 있다. 부채가 있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부채가 1766억이라고 있지만 이자를 동반하는 그런 부채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많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를 잘 모르시는 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 할 때 생각이 났나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업이익과 여기는 법인세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요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본다면 오히려 이 이익보다는 이 이익이 더 커요. 근데 아까 부채에서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만약에 많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보다 여기 있는 세전계속사업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죠. 이 금액이 더 작아져요. 근데 오히려 더 커졌죠.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많으면요, 이 영업이익보다는 이 이익이 엄청 줄어들어요. 이걸 그냥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여기에도 당기순이익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거는 법인세를 빼고 나오는 이익이니까 요거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영업이익보다 여기 있는 영업이익이 작아졌다면 부채 중에서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요 부분만 보자고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보다 이 영업이익이 더 커진다는 것은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낫죠? 빚은 빚이지만 이자가 나가는 게 좋아요? 이자가 안 나가는 빚이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가 안 나가는 입장이 훨씬 좋죠. 그죠? 그래 이익이 더 크게 날 거니까. 은행에 나가는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부채의 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부채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부채 중에서는 차입금 등과 같이 여기 있는 단기 차입금도 있고 이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그 외에 또 기타 금융 부채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모로 지금 체킹이 되어 있는 이 부채들은 전반적으로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예요. 근데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거의 없죠. 굉장히 작아요. 그죠? 부채가 1766억인데 두 개 합쳐도 얼마죠? 예, 32억에 4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766억 중에서 47억이에요. 그럼 굉장히 작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작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부채의 질,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 회사는 돈을 벌어도 이자 내는데 허덕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의 질도 여러 가지 접근하는 측면에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냐, 그렇지 않는 부채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보다는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부채가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는 그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잘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자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겁니다. 이 자본 부분은 말 그대로 순수 자본, 자기 자본이죠. 나의 돈이에요. 우리 기업의 돈인 거예요. 우리 기업의 돈인 건데 이 자본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자본에서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를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면 되는데
설명은 두 개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기타 자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타 자본. 자, 이거는 항상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는 점. 기타 자본은 뭐 자본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회계에서는. 근데 이 기타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뭐 굳이 뭐 사실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지금 90억이 있죠. 90억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자본 총계가 3,676억이에요. 이 그냥 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회사는 뭐 자본금 90억보다는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00배 정도 되죠. 400배. 400배, 아니, 40배인가요? 40배네요. 40배가 많아요. 40배가. 그런데 어떤 기업은요, 이 자본금보다 이 자본의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손실이 자꾸 나면요, 여기는 이익잉여금에서 플러스가 났잖아요. 이거는 이익입니다. 이익의 개념인데, 이익의 뭐 누적금액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여기서 뭐 배당금이 나오면 빠지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거는 생략하고요. 이익이 계속 나면 이 자본금보다는 자본이 계속 커집니다. 커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자본금 90억보다 자본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린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업은요, 뭐 주가가 100배가 가더라도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 무조건 회피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수치상 나와 있는 자본금 90억이 자본보다 그러니까 자본금보다 자본이 더 커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자본금보다 이 자본이 작다? 그게 바로 자본 잠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 요건이거든요. 상장 폐지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HTS 홈 트레이닝 시스템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계좌를 열어가지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회사,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이 자본금보다 자본이 더 작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여러분들이 그 뭐 손익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요,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이 자본금만큼은 확인하셔야 된다. 자본금보다 자본이 적으면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상장 뭐 폐지 실질 검사를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은 100배가 간다 하더라도 제발 따라 붙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확인을 하셔서 빨리 뭐 손익 처리를 하셔야 된다. 다행히 이익이 나고 있으면 스탑을 걸든지 더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판매가 된다고 이렇게 스탑 기능을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이걸 탈출할지 빨리 미리 고안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한 번의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뭐 물타기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가면 빨리 빠져나와요. 어쨌든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선택을 하셔서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100번,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는 내가 종목을 고를 때 그냥 이거 좋다 해가지고 무뚝도 하고 들어가지 말고 팔랑기를 해가지고, 그죠? 팔랑기처럼 팍팍 들어가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을 잡으실 때에는 이 자본금과 자본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본이 자본금보다 훨씬 적다, 이럴 때는 잠식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 기업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업이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예전에 이 기업이 디지털 옵틱이라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옵틱이라는 회사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로 보여주죠. 자본금이 595억이에요. 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아이고, 이것 좀 지우게 하고 조금 내리고요. 조금 내리고. 그렇죠. 조금 내리고, 차트를. 지금은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본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본금이 595억이죠. 595억인데 자본이 116이에요. 이 이유는 뭘까? 계속적으로 손실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작다? 그러면 자본 잠식이 시작된 거고요. 이 자본이 0 또는 마이너스가 기록이 될 때는 완전 잠식인 겁니다. 그죠? 그럼 595억 중에서 116억이 남았다. 우리 간단 명료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더 복잡한 게 들어가지 마시고 595억 중에서 116억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470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잠식되고 있다. 잠식되었다. 근데 이 116억이라는 수치가 0 또는 마이너스로 되면은요 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완전 잠식입니다. 그러면 상장 폐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은 의료 정밀이라는 게 특례 상장이 되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품 개발이 완성이 되면 사회 공헌도가 엄청 크다든지 예를 들었습니다.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제약회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유지시켜주는 이유는 그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있고 연구 개발했는데 이게 제품이 성공을 하게 되면 사회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의료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죠? 굉장히 그런 좋은 성과의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장 유지를 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의료 정밀기기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저는 뭐 이 회사에 대해서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무제표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회사는 일단은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금액이 작년 뭐 4월부터 이렇게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죠.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왜 거래가 정지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때쯤에 이거는 뭐 그거 하는 이유니까 이때쯤일까요?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 이 회사는요 예전에 상호가 바뀐 겁니다. 상호. 네. 여러분들 우리 기업 중에 의심 가는 기업. 그죠? 의심 가는 기업이 뭐가 있었어요? 상호를 자꾸 바꾸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에 안 좋은 인식을 조금 상호를 변경하면서 탈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탈피를. 이 회사는 예전에 디지털 옵틱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가 그때 절대로 이런 기업에 들어가지 마라 라는 종목에 선정되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뭐 제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댓글도 다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잘 탈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기업을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기업은 100배가 가더라도 여러분들 가까이 두지 마시길 바라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재산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의 수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본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의 금액은 비교를 해주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기업을 조금 더 볼게요. 저는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는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투자 뭐라고 할까, 기본적 분석할 때 투자 지표로서 삼는 경우도 많죠. 근데 굳이 어머 이거 또 안 움직이는데, 어머 잠시만요, 이게 또 안 움직이는데, 오늘 방송이 왜 이렇죠? 여러분들 저 채팅창에 노블 M&B 금방 차트 보셨나요? 요거 이 차트가 나왔나요? 나왔으면 나왔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안 나왔으면은 오늘 자료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차트 보고 제가 설명했나요? 이렇게 나왔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근데 왜 이게 안 뜨지? 자,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에. 예, 오늘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뭐 충돌, 제가 사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가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분석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또는 뭐 투자 전문가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식으로 최소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 두 가지는
보시고 그 중에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를 조금 바란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옥석을 좀 가려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화요일에는 무조건 반도체 관련한 종목을 한번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기업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지표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자료는 요 한 화면에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될 거 한번 집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 메뉴에 있는 이거는 뭐 아직 올해 실적이 완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퍼가 여기 있는 업종 퍼보다는 더 낮아야 됩니다. 더 낮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평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평가주. 업종 퍼보다는. 근데 뭐 우리 존 템플턴이나 벤자민 그램, 그리고 워린 버핏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퍼가 12 이하가 돼야 된다, 10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요, 이 업종 퍼보다 높으냐 낮으냐. 왜 그러냐면 업종마다 무조건 이렇게 퍼가 12, 10, 6, 5 이렇게 정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저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는 않고요. 저는 업종 퍼. 왜? 업종마다의 평균 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업종 퍼보다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퍼가 조금 낮아야 된다. 그러면 저평가되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만약 2023년 1년치 재무제표가 반영된 만약에 결과치라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이 회사는. 그죠? 95.07인데 퍼가 4.29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1년치 자료라고 가정을 한다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공식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업종 퍼는 1년이 지나면 평균치가 또 바뀌겠죠. 바뀌기 때문에 이게 1년치 2024년 이번 달 3월 31일 공시가 작년께 다 된 이후에 이렇게 퍼가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이 업종 퍼보다 낮은지 높은지 이 정도는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PBR입니다. 요즘 우리 저평가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저 PBR주 국가에서도 이렇게 금감원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가격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기사에 보도가 되었었죠. 언론에서. 이 PBR은 기준이 1입니다. 1. 지금 0.62가 되어 있잖아요. 이 PBR이 1보다 낮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1보다 높을 때는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PBR도요.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기본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는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식의 조선업을 예를 들면 되겠죠. 이 조선업은 PBR이요.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는 PBR이 낮아요. 그리고 서비스업은 어떤 유형자산, 우리가 저번 무료 방송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은 그런 유형자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PBR이 1이 넘어간다고 해서 고평가다. 이렇게 해석하셔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업종마다 이 PBR의 기준도 조금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조업을 기준으로 그냥 했을 때는 일반 제조업 1 이하일 때는 저평가다. 그리고 1 이상일 때는 조금 다소 거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반 제조업 기준에서는 1.2에서 1.3까지는 그 정도는 제가 고평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상품이나 어떠한 투자 상품이든지 버블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기준을 잡는다. 자, 그런데 제가 제조업 기준이라고 금방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조업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PBR이 1 이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저평가되었다. 그런데 1 이상이 되면 다소 거품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고 업종마다 다르다라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같은 값이면 배당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배당 수익률 뭐 이런 거. 배당이 최소한 뭐
1.5 이상 정도는 되어야 여러분들이 나름 뭐 주가는 안 오더라도 배당금이라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요 수익을 얻으시면 좋겠다. 저도 엊그저께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회원님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배당이 11%나 나왔어요. 10.9 몇 프로인가요? 그게 확정이 됐어요. 이전에는 3%대였는데 갑자기 2023년 기준이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요. 주가도 잘 저점 대비 상승을 잘 하고 있는데 10%가 넘는 배당을 준다 해가 저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기분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수익률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 종목이 수익률은 별로 크지 않은데 어쨌든 이 배당 수익금은 굉장히 이제 고배당은 10%를 받으시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이 이 퍼와 PBR 이야기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있는 유보율입니다. 이 유보율은 뭐냐면 뭐 복잡하게 안 갈게요. 이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죠. 그죠? 4065.83, 4569, 5275. 자, 자꾸 커져가고 있어요. 이거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이익을 계속 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유보율은 뭐 다른 개념은 안 할게요. 뭐 우리 뉴스에서도 틀린 보도를 많이 합니다. 유보율이 높은데 삼성전자가 유보율이 이렇게 높은데 왜 재투자를 안 하느냐.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고 의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 기자는 잘못된 거예요. 유보율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이익이 누적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본인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익을 잘 냈느냐 못 냈느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유보율이 뭐 12만 7천 프로다. 그러면 그 정도의 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금을?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50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도도 또 연봉을 6천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 또 6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받았던 연봉이 총 합계가 1억 8천이잖아요. 6천. 그러면 그 1억 8천을 여러분 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밥도 사 먹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또는 뭐 이자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값도 나가고 그러면 그 1억 8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억 8천이라고 표시한 게 바로 이 유보율이라고요. 근데 실제는 1억 8천이 없지 않습니까? 쓰잖아요, 돈을.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억 8천을 여러분 벌었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적금에 들어가고 예금에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는 들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1억 2천은 소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4천이 남아있는 거지 1억 8천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1억 8천을 적어두는 게 이 유보율이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 율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언론에서 굉장히 잘못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보율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거품을 좀 물고 왜냐면 잘못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제가 막 거품을 물고 유튜브에서 찍었던 유튜브를 무방도 하고 유튜브에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보율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이익이 잘 나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의 총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 유보율에서 배당금이 나간다든지 다른 적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유보율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 유보율이 이익이 났는데도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들밖에 없어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나가면 이 유보율이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하면 이익이 계속 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개념도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보율은 자꾸 커진다 그러면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잘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익이 났는데도 유보율이 줄었다 그러면은 뭐냐 첫 번째로 배당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과하게 지급하면 작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석을 조금 하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채입니다. 이 부채 비율인데요. 아까 부채 개념을 설명을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채 비율입니다. 이 부채율이 비율이 업종마다 이것도 다르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요, 200% 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그만큼 낮을수록 좋다. 이 기업은 지금 작년 2023년 3, 4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2%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채 비율도요, 제조업이냐, 도소매업이냐, 조선업이냐, 기타 서비스업이냐, 각각의 업종에 따라의 개념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가 모든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재무제표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투자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골머리를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기준 잡자고요. 일단 100 이하면 안전하다. 나름 100%는 아니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일단은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데, 일반적으로 일부는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뭐 150% 이상이라든지 200%를 넘어간다든지 이런 기업은 피하자는 거죠. 돈 벌어봐야 뭐 하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 부채 안에 이자를 동반한 부채가 많다. 그러면은요, 버는 돈 전부 다 이자로 나가야 돼요. 이자로. 그래서 뭐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이자 금액을 나누어서 이자를, 이 영업이익은 몇 번 지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수치가 있기는 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뭐 매일매일 업무 보시고 또는 매일매일 뭐 집에서 가사일도 돌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거 바빠요. 근데 언제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 설명하는데도 뭐 몇 시간씩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하면 오히려 투자가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경제적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우리가 경제가 잘 나간다, 굉장히 좋아졌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주된 뼈대가 무엇이냐? 봤더니 예를 들어서 반도체더라. 그러면 반도체. 그러면 산업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는 좋아지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기업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업종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버텨내고 성장을 하고 있느냐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더라. 그러면 그 반도체 중에서 또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요, 우산 효과를 기대를 해야 돼요. 우산 효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종목군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다, 오케이, 투자하자. 두 번째, 이 경제를 지탱하는 업종이 뭐나, 반도체, 오케이. 그러면 그 반도체를 이끄는 기업이 어떤 거냐, 뭐냐면 A 기업. 그러면 A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A 기업의 손익계산은, 손익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수익성은 어떤지, 그리고 안정성은 재무상태표에서 어떤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익이 잘 나서 또 재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이 기업은 굉장히 괜찮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막상 이제 좋아, 내가 이 기업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할 것이냐? 자,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차트 분석을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안 지어지죠? 요 시점에 그걸 분석을 했다. 요 시점에 분석을 했다. 요 시점에 분석했다. 요 시점에 분석했다. 여러 부분에서 분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요, 요런 데서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괜찮다, 요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퍼죠. 퍼가 업종 퍼보다 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퍼가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요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사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 괜찮다 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퍼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야 이게 저평가가 되거든요. 위에 올라갔을 때는 고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구나, 아직 크게 부담이 없이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조금 뭐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내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자, 이 주가의 여러 가지 요 상황에서, 그죠?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서 팔고 나와야 되느냐, 요 판단 기준은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업을 선정을 하고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할 때는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을 잡을 때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대부분이 차트만 보고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좀 피곤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의, 제가 저번 무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익계산서, 그리고 오늘 말했던 재무상태표, 앞전에 손익계산서, 그리고 또 재무상태표 자산, 오늘 하는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자본, 그리고 금방 기업 분석할 때 퍼라든지 PBR, 유동비율, 부채비율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내렸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기술적 분석의 힘을 조금 빌려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결국은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시점, 만약 이 시점이다 그럼 이 시점에 딱 봤을 때 이 라인이 지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말이죠, 제가 이 종목은 예전에 투자했던 기업이에요. 지금 일부 회원님들이 들고 계신 부분도 있고, 요 라인이에요. 굉장히 낮은 기준이 아니었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대략 요 라인에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하시고, 요 라인대에서 수익을 냈죠. 큰 수익은 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다 팔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 제법 많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치솟아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하라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기업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 한번 최소한 주식 투자 하시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무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요, 하나하나 반도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있는데 제가 나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기도 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이제 기업 분석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 정도의 종목은 괜찮다, 또는 이 정도는 좀 불안하다, 이 정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제가 좀 늘려보려고 그러는데, 일주 2회가 아니고 3회로 한번 늘려보려고 하는데 논다고, 예. 게을러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자주는 못 찍고 있는데 하루하루씩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은 수익들 나시고요, 이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런 결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4년 3월 14일 예, 화이트데이 있죠? 예.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